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가볍게 가보도록 합시다. 다행히 두 번째 시간은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막 우리가 필기할 것까지는 이렇게 많이는 없어서 일부분 이제 채워놨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조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쓰기 심심해가지고 고대 원시시대의 교육, 이때 목적은 뭘까? 우리 이때는 교육을 왜 받았겠어요? 우리 입시 성공하려고? 네, 생존하려고 그러네요, 생존. 공동체 유지. 네. 그렇죠. 원시시대에는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는 내용들이 동물 잡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추위 피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교육인데 고조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어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내용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굉장히 이타주의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좀 우리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익인간의 주요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이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적이 뭐였냐면 국가의 좀 기반 이런 것들을 튼튼히 하는데 이용했었던 이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중앙 집권을 위한 좀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위해서 교육이 활용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국가관리 양성을 위해서 하고, 백제도 유학연구를 위해서 박사제도 같은 거 운영을 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화랑도라든지 국학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중앙 집권화를 조금은 꽤 했었던 것이 이 시기의 교육의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여사제도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여성 왕족, 물론 왕족만 해당되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여성에 대한 교육을 얘기했었다. 요 정도만 좀 특징적인 것들이지 나머지 것들을 그냥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불교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네, 이때 막 불상도 많이 만들고 이랬는데 이때 이제 좀 정치사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고려시대는 지방의 영향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자가 물론 국가관리 양성을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향교도 있었고요. 서당도 있었었어요. 물론 우리 개경에 있는 그 수도에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관악과 다르게 사학 12도 같은 것들을 두면서 좀 개별적으로 지도했었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지방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좀 세졌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특징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과거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됐는데 여기서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사상가 보면 대부분 불교 사람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육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색이라는 학자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색은 뭘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교수 설계 학자인 것 같아요. 교수 설계에 있어서 단계적인 교수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5단계예요. 5단계인데 그 5단계를 다 외울 거는 아니고요. 이 5단계도 단순하게 좀 정리하자라고 하면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5단계예요. 제가 단순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수가 이루어지느냐? 처음에는 일단은 뭐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강의를 해요. 강의.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토의 토론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토의 토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반된 이야기들을 막 치열하게 논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요. 의견의 합치.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토의 토론하고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요. 되게 체계적이에요. 예전 같은 거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외워. 무조건 해.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강의하고 토의 토론하고 합의하자는 이런 체계적인 교수 단계를 얘기를 했다. 요 정도만 알자고요. 이색.
이색이라는 학자가 이런 단계적 교수론을 얘기를 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관학은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성균관이라든지 뭐 사학, 뭐 향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성균관에서 보면 성균관도 단계적인 교수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구제지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구제지법을 외울 건 아니고 성균관에서도 이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라고 보면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리학의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관학이 됐든 사학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 교육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서당이에요. 서당, 우리 아까 강의 초반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당하면 김홍도의 그림밖에 생각이 일단은 안 나요. 때리는 거, 막 훈장님이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막 애가 막 울고 있고 그 다리 걷고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서당이 굉장히 재미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당의 교수학습 특징은 우리가 현대에도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당의 교수학습 특징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첫 번째가 있느냐? 서당은 사실은 학년이 없어요. 무학년제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당시에 뭐 학년이라는 구분도 없었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애들 다 왔거든요. 다 와가지고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후장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걸 가르쳤을까라는 거예요. 발달 단계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다른 과제를 줬어요. 다른 과제. 그래서 사실 되게 웃긴 게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현대적인 의미의 개별 특성에 맞춤형 교육 이건 아니에요. 개별로 다른 과제를 준 거예요. 개별로 외울 수 있는 다른 과제를 줬는데 이 개별화 교육을 하고 뭐가 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거를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들려 볶았어. 그래서 안 외웠으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좀 우리가 현대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체벌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알아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학습을 얘기를 했어요.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외워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완전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당에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와, 봄이면 봄답게 공부하고 여름이면 여름답게 공부를 합니다. 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막 꽃도 보기도 하고 그럴 것이고 여름엔 되게 더워.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계곡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놀이 같은 것도 하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데들은 이제 추우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되게 어려운 책들을 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의 섭리를 반영하는 교육을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봄이면 봄답게, 여름이면 여름답게, 가을이면 가을답게 이러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놀이를 많이 해요. 놀이, 활동 중심의 수업, 놀이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합니다. 뭐 초중장 놀이, 뭐 가마 잡기 놀이, 조조 잡기 놀이, 가마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당의 교수학습 특징은 현대에도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놀이해야 된다, 자연의 섭리 반영해야 된다, 완전학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서당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측면들 이런 것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같은 경우에 과거제 고려시대와 다르게 이제 승과가 없어졌고 묵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역사과 쌤들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거제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도 제가 1순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고시에서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의 방식에 대해서 강경과 재술 논쟁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교육사에서 문제를 냈다라기보다는 평가 방식 때문에 낸 거예요. 강경이란 뭐냐?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시험 보는 겁니다. 암기인데 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이랑 면접자랑 피면접자가 대면을 해가지고 면접자가 피면접자한테 물어봅니다.
뭐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잘 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게 강경이고, 재술은 글짓기예요. 글짓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의 모습들 있죠. 막 어디에 모여가지고 일렬로 쫙, 그러니까 5열 정도, 6열 정도로 있어서 하는 거, 그게 다 재술의 방식들인 겁니다. 그래서 강경과 재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험 방식 중에 뭐가 옳냐, 이걸로 논의했었던 게 강경과 재술 논쟁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서로 간의 비판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암기, 저 강경 방식의 문제점, 뭐가 문제점이야? 비판적인 사고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고가 안 돼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측정이 어려워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아니, 이게 우리가 관료를 뽑으면 중국 사신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되게 글도 잘 써야 되고 생각도 뛰어나야 되는데, 단순하게 암기하는 사람들 뽑으면 그 사신들 응대가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응? 직접적으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부정행위, 부정행위. 어떤 부정행위냐면 시험자와 피시험자, 뭐라고 해야 될까? 면접관? 평가자와, 네,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결탁. 누군지 아는 거야. 딱 왔는데, 야, 저거 맨날 우리 집에 드나들던 김대감 집의 아들내미네. 얘가 대답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야, 그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니, 그 가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이게 뭐야. 이게 사실상 그 뭐 부정행위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또 강경 방식의 좀 비판점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측정과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겠지만, 이게 어려서는 잘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나이 들어서는 책을 저술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하고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좀 지나치게 초급 수준의 능력만 평가, 그러니까 암기력만 평가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강경 방식의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자, 재술 방식의 문제점, 글쓰기예요. 글짓기. 자, 글짓기 시험.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재술 방식의 문제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 현대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해서 주관이 개입이 되겠지. 될 것이고, 또 많은 능력,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이게 현대적인 의미일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교육학 우리 시험 봐요. 문제 꼴랑 한 문항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소주제 4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교육학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왜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의미예요. 현대적 의미의 비판점인 거고, 사실 이 당시에 어떤 비판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때 이제 문헌에 보면 그 좋은 글을 그대로 암기한다. 그냥 그대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서론에 그렇게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기후변화 이걸 막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게 그냥 진짜 논술형 평가일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좋은 글을 그냥 모방하는 거. 이것에만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비판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이제 강경과 재술 논쟁,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강경은 암기에 치중했다라는 거, 재술은 글쓰기 방식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과 관련돼서 이왕 조식 이 관련된 내용도 우리 윤리과 선생님들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학적에서 봤을 때는 권근이라는 학자가 왜 교육학에서 의미가 있느냐? 이때 당시만 해도 다 책 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책 보고 글자만 보고 했던 건데,
권근은 이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리학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학도설이라는 이 책이 우리나라 시각교재의 효시다. 청각교재의 효시다라고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있는데 사실 입학도설은 청각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시각형 교재. 시각교재의 효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근의 입학도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후기로 가게 되면 실학이 받아들여지면서 교육적으로도 봤을 때 학교 교육의 내실화, 과거제 개혁, 교육 기회 확대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들로 이어져 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로 와서 개화기 때는 여러 가지 근대 학교들이 막 설립이 됐었습니다. 원산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한국사 시험을 다 합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볼 건덕지는 솔직히 아닐 것 같고요. 가보개혁 1894년, 1895년 요때쯤에 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과거제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했다라는 게 있겠고, 그리고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교육부라고 할 수 있는 교육행정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학무하문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좀 문건으로 나왔던 게 홍범 14조하고 교육입국조서가 있는데, 교육입국조서에서 보면 지덕체 교육을 모두 다 강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학교과를 좀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부강하려고 했었던 거,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교육의 외지적 목적, 내지적 목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반영했었던 것이 교육 입국 조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나름의 교육에 있어서 좀 새롭게 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실학도 있었고 개화기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좋은 방향성들, 이제 현대로 나아가는 좋은 방향성들이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많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제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제 경제, 산업 그런 공장 이런 것만을 위한 교육으로 좀 변질됐었던 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만을 위했던 이런 교육으로 변질이 되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당연히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개별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교육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공구개정, 1호 개정 이것들도 그냥 가볍게만 아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했던 거 아닌가? 공구 개정 세대, 1호 개정 세대들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차피 우리 교육과정 시간에 다시 다 배우니까 그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국 교육의 역사 딱 지금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봤는데 한국 교육의 역사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보면 뭐가 있겠어요? 서당? 이세 이런 사람들 건 바이 건으로 조금만 봐요. 조금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4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양 교육의 역사는 조금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 서양 교육의 역사는 결국에는 교육 철학으로 이어지고 그 교육 철학이 결국에는 교육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서양 교육의 역사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서양 교육은 기본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고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서양은 그래요. 그러다가 돈이 많아지면 세속화가 돼요.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세속화가 되지. 근데 돈이 더 많아지면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요. 이게 그냥 서양 교육의 흐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돈이 많아져. 그러면 돈 버는 일에 제일 관심이 생겨요. 근데 더 돈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책을 보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우리가 서양 교육의 역사가 흘러간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고전을 강조하는 흐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 이 고전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그리스 문화의 특징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휴머니즘,
그 다음에 조화와 관련된 코스모스, 조화. 그 다음에 우리 자유로운 폴리스,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폴리스를 강조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우리 신화들 보면 그 신들 다 누구의 모습이야?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 신들 보면 굉장히 쪼잔해요. 정말 쪼잔한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르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군사, 강인한 인간. 스파르타라는 자체가 나라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외세 침입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군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휴머니즘, 코스모스, 폴리스, 자유로운 폴리스 문화가 집약이 된 게 이제 아테네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테네 교육의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어요. 고전 강조. 원래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이 고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이때 나오는 게 자유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교육의 시작. 물론 우리 이런 자유교육을 완성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교육이 이제 태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돈이 많아졌어요. 이제 아테네가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되느냐? 세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웅변가의 양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게 돼요. 원래 고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탐닉을 했단 말이에요. 와, 멋있다.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와, 이러면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겠지? 이러면서 웅변가가 돼야 돼. 이러면서 교육이 웅변가의 양성으로 변화하게 됐다는 게 아테네 교육의 좀 변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후기에 세속화되면서 웅변가의 양성을 강조한다고 했었고, 이런 웅변가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학파들이 소피스트 학파들입니다. 철학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웅변술 강조한 게 이제 소피스트들이고요. 이렇게 소피스트들이 웅변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속에 과연 진리가 있을까? 없어 보이는 거죠. 말만 그럴싸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화가 난 거죠. 야, 이게 너네들 사실은 그렇게 말 잘하는 거, 그 말 잘하는 거 같아 보이지만 너네는 진짜를 알지 못해. 너네 스스로 좀 무지한 것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보면 반역자가 돼서 나중에 독배를 마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었던 일종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무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 무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방법이 대화법이게 되는데, 이 대화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하고 뭐로 구분이 돼요? 반문법과 삼파술로 구분이 돼요. 자, 반문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답을 해요. 질의응답을 하면서 얘가 대답을 하면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발레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려 주는 거죠. 뭐를 깨트려 주는 거냐?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기. 반문을 해줍니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런 예시도 있는데 발레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깨트려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깨트려주기만 하고 끝날 거냐?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삼파술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삼파술의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발견. 네. 이렇게 가는 게 삼파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 하면 그냥 질문법, 대화법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이 대화법은 반문법과 삼파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겠고, 두 가지 다 효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 말고도 이제 플라톤, 이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중요시했느냐? 동굴의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의 비유. 그래서 사람이 동굴 속에 갇혀서 불에 비친 그림자를 봤는데 그 그림자가 괴물 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거는 진짜 괴물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일종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그림자는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허상인 거예요. 허상.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려고 하면 동굴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굴 밖에 있는 진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동굴 밖에 있는 진짜 모습들, 그것을 이상세계, 이데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데아. 이상세계의 발견. 이거를 강조한 것이 플라톤이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상세계, 이데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플라톤이고, 자, 그러면 웅변수를 강조하는 사람은 없어진 거냐? 아니,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웅변수를 여전히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학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 철학에 있어서 거의 뭐 사상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집대성한 그런 계기가 됐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고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짜 좀 진리를 좀 찾읍시다.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 객관적인 실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서 자연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 이성과 합리성은 어떤 식으로 좀 개발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당연하겠지만 머리가 좀 똑똑해져야 돼요. 지적으로 탁월해져야 돼요. 지적인 탁월성. 근데 머리만 똑똑해야 되느냐? 우리 인성적으로도 탁월해야 돼요. 도덕적 탁월성도 있어야 돼요. 지덕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강조를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 봐봐, 지덕체가 모두 다 중요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해요. 가운데 좀 평정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중용의 덕 이런 두 가지 탁월성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덕체를 모두 다루는 교육.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익토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면서 지덕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적인 의의가 뭐냐? 바로 자유교육의 전통을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교육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씩 예전부터 있었었어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교육 이때부터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자유교육이란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덕체를 모두 다 다루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루는 거예요 라고 확립했던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교육의 전통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 거기 밑에 좀 박스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공간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스 자유교육의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자유교육의 개념.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소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요. 이거 안 외워져요, 진짜. 진짜 안 외워지니까 우리가 뭐를 핵심 키워드로 써주면 되느냐?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이에요.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이에요. 그냥 프리덤, 애들 놀리는 게 아니라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우린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에서는 어떠한 교육 내용을 가르칠 거냐? 어떠한 것을 가르치겠어요, 주로? 이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시키려고 하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문화유산들, 우리 그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고전 교과 속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세로 가게 되면서 자유학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고전 교과가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게 될 거냐? 사실은 가장 오래된 방법은 강의식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단순 강의식만 쓰면 안 돼요. 강의식뿐만 아니라 자,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을 해야 돼. 근데 소크라테스 뭐 하래요?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다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식, 질문, 토의 토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고전 교과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질문도 하고 토의 토론을 해야지만 지적으로도 탁월해지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은 이렇게 개념, 목적, 내용, 방법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자유교육은 무조건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교육 철학에서 오늘 1강과 1회와 관련돼서 가장 원티어로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뽑을 것 같아요. 그리스의 자유교육의 전통. 이거는 2015학년도에도 시험에 나왔었고 작년에 행시교육학 문제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자유교육은 개념적으로나 특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013학년도에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객관식 시절의 마지막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나왔었어요. 다음에 제시한 힐압교육의 명칭을 쓰고요. 이 교육의 특징 3가지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힐압에서 교육 고향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힐압교육은 어떤 교육을 가리킵니까? 힐압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2가지 철학적인 주장이 들어가 있는데 허스트에 따르면 마음과 지식과 실제의 관련성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지문을 보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교육이라고 봤을 때 힐압교육의 명칭은 뭐예요? 자유교육일 거예요. 자유교육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허스트인데 허스트가 자유교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신 분이에요. 현대적으로. 우리가 자유교육의 확립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로 자유교육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신 분은 허스트인데 허스트가 이 말을 했어요. 마음과 지식과 실제의 관련성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객관식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다가 빈칸을 쳤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 쓰세요. 객관식에서 고르세요. 그래서 이게 마음, 지식, 실제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 이거 자유교육에 관한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힐압이 뭐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세대는 아니지. 또 하나 내볼까? 한자로 덕국이라고 있어요. 덕국. 덕국은 어느 나라일까? 한자로 풀었으면 덕의지거든요. 중국말로 하면. 덕의지. 도이칠란트. 독일을 덕국이라 그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법랑서. 그러니까 프랑스. 맞나 이거? 옛날에는 한자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힐압이 그리스의 옛날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몇 년도생이길래 이런 말. 아니, 나도 사실은 힐압 세대는 아니거든요. 구라파 알아요? 구라파? 유럽. 구라파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한자랑 많은 게 혼용하면서 썼던 얘기라서 힐압 교육도 이제 그때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뭐 알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요거 내용들, 그리스 자유교육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유교육의 이제 특징 3가지를 쓰게 될 텐데, 물론 아까 필기라면서 썼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교육의 특징, 진짜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특히나 3개 쓰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그냥 외워요.
우리는 어떤 것에 교육 과정이 됐든 어떤 교육의 특징을 쓰라라고 하면 목적, 내용, 방법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쓸 겁니다. 물론 평가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평가는 좀 제일 마이너하게 놔두고요. 목적과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하나씩 쓰게 되면 세 가지 그냥 쓸 수 있어요. 두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과 내용 쓰든지 내용과 방법 쓰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틀들을 우리 요번 이순환 때 정말 내재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것의 특징을 써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의외로 특징을 쓰라고 하면 잘 못 쓰거든요. 막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면 첫째랑 둘째는 괜찮아. 근데 셋째가 사실은 첫째 같기도 하고 둘째 같기도 해서 유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을 쓰는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 나올 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목적, 내용,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 자유교육의 목적 뭐라고요?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지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 이성과 합리성을 개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자유교육은 내용, 고전 교과를 다루는 것이고, 방법은 아까 강의식뿐만 아니라 질문, 토의 토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특징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을 볼 텐데 이순환부터는 이제 슬슬 우리 답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얘기해 둘 거예요. 자, 제시문에서 언급한 힐압 교육은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교육으로서 자유교육이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명칭을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명칭을 쓰는 문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힐압교육의 명칭은 자유교육이다.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사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맞게 해줄 텐데 우리 그래도 이거 글이잖아요. 글이라고 하면 내가 왜 힐압교육의 명칭을 자유교육이라고 했는지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봅시다. 제시문에서 언급한 힐압교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유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명칭만 쓰라고 했다고 진짜 명칭만 띡 쓰지 말고 이 명칭을 내가 왜 그 명칭이라고 생각했는지 근거를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만 좀 자연스럽거든요. 자, 이러한 자유교육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그냥 저는 선생님들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유교육이라 한다. 이러한 교육의 특징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아예 이런 말 없이 그냥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게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들을 써주냐면 채점자로 하여금 긴장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 나옵니다. 답 나올 테니까 제발 정확하게 채점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에서 묻는 것들 2가지, 3가지 나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쓴다라고 이제 제시문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나오게 되는데 아직 지금 보면 2가지 이상 쓰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발 써주세요. 왜냐 답이 정말 안 보이거든요. 요번에 하프 모의고사 때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를 안 쓰신 분들 중에 제가 이게 답이 하나인 것 같아요 라고 첨삭을 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가지, 3가지 이상 쓰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명확하게 특징이니까 목내 방에서 하나 써야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첫째, 목표 측면에서, 둘째, 내용 측면에서, 셋째, 방법 측면에서 이래서 또 명확하게 구분됨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사실은 채점자가 헷갈려요. 뭘 헷갈리느냐? 둘째, 셋째가 비슷한 내용이야. 근데 둘째는 내용 측면이고요. 셋째는 방법 측면이에요.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이라고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구분을 했다. 그리고 이 구분이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측면까지도 분명하게 답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썼네요. 목표 측면에서 경쟁과 보상에 따른 외지적 목적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내지적 목적을 강조한다. 자, 여기서 제가 내지적 목적을 얘기한 거는 뭐였냐? 우리 배운 거잖아. 배운 거니까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의 개발이 아까 내지적 목적의 예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식 자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인 지식이 아니라 고전에 담겨 있는 뭐 이론적인 지식이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풀어 쓴 거니까 꼭 이 상태로 써야 될 필요는 없고요. 방법 측면에서도 강의식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토의 토론 방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뭐가 안전한 답이 되냐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답에서 쓸 때 뭐뭐가 아니라 뭐뭐입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전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이전에는 뭐뭐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합니다 라고 쓰거든요. 근데 현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의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쓰실 때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뿐만 아니라고 써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거 나중에 면접 볼 때도 여러분들 살리는 길이 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확신이 없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아니라가 아니라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두루두루 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순환 때는 이렇게 좀 답안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중세 근대 교육 좀 보도록 합시다. 중세 근대. 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또 역시나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봉건제, 그 다음에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이 뭐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봉건제, 스콜라 철학이 있었다 정도로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역시도 이 중세 시대에도 전기하고 후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에 엄청나게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에는 기독교에 충실, 종교에 충실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빈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교육들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역시나 중세 시대도 우리 뭐 기술도 발전을 하고 뭐 새로운 것들도 막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또 쌓여요. 돈이 쌓이게 되면 세속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속화가 됩니다. 시민의식도 조금씩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세속화가 되면서 나오는 교육의 형태, 기사도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교육들 하면서 이때 많이 했었던 것이 상공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어떻게 벌까?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서로 배울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대학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후기 때로 되면 기사도 교육, 상공업 교육, 대학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후기 중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르네상스 시기는 이거였어요. 자, 우리 중세 때, 후기 때 되면 이제 돈이 많아졌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돈이 더 많아지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이 바뀐다고요?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이랬지만 결국 정말 좋은 것들은 고전에 있구나. 고전을 되살려야겠구나. 이게 바로 르네상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개념은 고전의 부활, 재생이에요. 재생. 르네상스, 르잖아, 다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버스거든요. 뭐 이탈리아어로 뭐 르나시멘토인가 뭐 그런 말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따온 거기는 한데, 어쨌든 르네상스가 고전의 부활, 고전의 재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전의 부활, 재생은 크게 두 가지, 개인적인 인문주의하고 사회적인 인문주의로 구성이 되는데, 개인적인 인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유, 자유로운 사유, 사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원래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인문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그 인간 중심의 그런 휴머니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던 것이 개인적인 인문주의고, 이렇게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귀족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인문주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회적인 인문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 개혁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전부터 조금씩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눈이 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개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사회개혁을 귀족이 추구하지는 않죠, 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적이다, 대중적이다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인문주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6세기에 우리 카톨릭이 부패를 하면서 사실 그 전부터 좀 있었지만 우리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은 단순하게 뭐 신교가 나왔어요. 이것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다른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무조건 성서를 라틴어로 배웠지만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번역.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냐? 대중교육, 그리고 공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뭐 고타 교육령이라든지 매사추세츠 교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공교육의 출발점, 정말 태생 이런 것들은 이때 종교개혁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교육적으로 대중교육, 공교육의 출발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학주의가 나오는데 르네상스도 있었고 종교개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학교에서 뭐 가르쳤냐면 어법, 문법 이런 것만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아닌데 더군다나 이때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실학주의가 되게 됩니다. 자, 실학주의의 특징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이론보다는 실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이론보다는 실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실학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고전 인문 교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고전 인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자연 교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신대륙 발견하고 이러니까 자연 교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 그냥 단순하게 강의식 듣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실학주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학주의는 다시 세 가지, 인문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감각적인 실학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인문적인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전 인문을 강조해요. 그러면 너네 뭐야? 그냥 르네상스 아니야? 고전 인문을 강조하는데 이전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 때는 여전히 고전의 형식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문적인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고전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문적인 실학주의예요. 자, 사회적인 실학주의. 아까 사회적 인문주의에서 온 것 같네. 그러니까 사회개혁. 여기서는 사회적 실학주의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사회에서의 경험에 집중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사회적 실학주의하고 사회적 인문주의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학주의는 사회에서의 경험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고 감각적인 실학주의는 뭐냐? 오감을 통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고전이든 사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감각적인 실학주의고 이 감각적인 실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코메니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코메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교 수학, 그 다음에 세계도회라는 책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입학도서를 만들었던 우리나라 학자 누구예요? 권근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근이 있고 우리나라는 권근이 있고 서양에는 코메니우스가 있는 겁니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해. 물론 세계적으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계도의 대교 수학도 어려웠던 수학, 어려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각교재. 시각교재로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 어려운 내용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코메니우스의 감각적 실학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계몽주의로 이제 또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그 습성들, 안 좋은 뭔가 법칙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자. 구습을 타파하자. 구습을 타파하자고 하는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안 좋은 뭔가 법칙들이라든지 규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깨트려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계몽주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에서는 자연주의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계몽주의는 그 시대에 좀 사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연주의가 있는데, 이 자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루소가 되게 됩니다. 이 루소는 우리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는 모두 다 각자만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본성들을 표출하게 해줘야 됩니다.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연주의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원리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선생님들이 조금은 그래도 외워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적 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소극적 교육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냅두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고요.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럼 애들 알아서 잘 큽니다. 어차피 본성은 자연스럽게 표출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자연적 성장의 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을 강조합니다. 경험을 통한 활동의 원리. 직접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직접 한번 행해봐라 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그런 본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거를 개별화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경, 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자연주의 원리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알아줬으면 하는 게 바로 에밀이에요. 에밀. 1순환 때도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사범대 애들이 에밀을 안 읽느냐라고 아쉬워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인데 좀 소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모르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에밀에서는 뭐가 좀 중요하냐, 에밀에서 책은 시기별로 교사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크게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여성교육은 조금 별도로 나와 있는 것뿐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별로 교사의 역할들을 우리가 외워주셔야 될 텐데, 유아기 같은 경우에 애들은 이때는 필요한 게 뭐냐, 믿고 따를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밥 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커요.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병에 걸려. 그러면 이때 선생님은 뭐 해줘야 되냐? 괜찮아.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민주적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교사는 이제 부모로서의 교사를 넘어서서 민주적 지도자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때는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 사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사실은 자연의 섭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제약할 게 아니라 교사는 충분히 바라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예요. 근데 관찰만 할 거냐? 이 친구들은 이 시기 때 우리 생각해봐요. 이 소년기 때 되게 자존심도 세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 그냥 바라만 보면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되겠지만, 이거를 수직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되게 타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가르쳐 주기보다는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모델링. 소년기. 딱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기가 쉽겠죠. 이때 소년기 때 에밀에 따랐을 때 소년기의 교사의 역할 2가지를 쓰세요. 3가지를 쓰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청년기가 됐습니다. 청년기는 이미 아이들이 성숙했어요. 그러면 교사가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교사라기보다는 동등한 친구가 좀 필요할 겁니다. 동등한 친구. 그래서 교사가 동등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에밀에서 루소는 좀 특이하게도 그동안 소홀했었던 여성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성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성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은 좀 옛날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사가 훈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성을 위해서도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한데 이때 좀 교사가 어느 정도는 좀 케어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이었다는 생각, 혁신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밀에 나왔던 교사의 역할 5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외우라고 하면 저는 이거 무조건 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을 언급한 학자가 취한 근대의 교육사조의 명칭과 해당 교육사조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1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추구하는 원리의 실천 방안입니다. 자, 지문 볼게요.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 만물은 모두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서 타락하기 시작을 한다. 인간은 무엇 하나 원래의 자연 상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강한 인간이 되기 위해 태어날 때에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물은 원래 선했지만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타락하니까 이거는 인간의 손을 거치란 얘기예요. 거치지 말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죠. 그러면 이건 누가 얘기한 걸까? 루소가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루소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기출해서 이렇게 발췌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루소가 말하는 교육사조는 뭐예요? 자연주의일 것이고 자연주의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자연스러운 본성의 표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실천 원리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연적 성장의 원리, 경험을 통한 활동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 이 3가지가 있는데 자, 답을 봅시다. 그냥 원리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원리의 실천 방안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경계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을 써줘야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편 자연주의 교육의 원리와 그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입을 최소화할 겁니다. 실천 방안이잖아요. 난 실천할 거예요. 어떻게? 개입을 최소화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자연적 성장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동의 자연적 성장을 방해하는 과도한 경쟁, 사회적인 악습 이런 것들을 제거할 거예요. 사실 이게 루소가 얘기했던 거예요. 과도한 경쟁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최소화합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규칙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 방안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번째. 애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경험을 통한 활동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사용이나 놀이 등 활동 중심의 수업을 확대한다. 자, 지금 우리 방안을 써야 돼요. 실천 방안. 실천 방안을 쓴다라고 하는 거. 자, 방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듣겠지만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툴과 꼴이 나올 때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안을 쓰는데 그냥 자연적인 성장의 원리를 실천한다. 개별화의 원리를 실천한다. 그런 답안을 본다라고 볼게요. 무슨 생각이 들어? 어떻게 그거를 하는 거죠?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방안을 쓸 때는 삼자가 보면서 how? 라는 의구심이 들면 안 돼요. how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 그거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how라는 의구심이 안 들려면 내가 쓰는 답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툴과 꼴이에요.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한다. 또는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내용을 다시 돌아봅시다. 대입을 최소화한다는 자연적 성장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이게 꼴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경쟁이랑 사회학습 제거할 겁니다. 두 번째, 활동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이거를 위해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할 겁니다. 이거를 보고 누가 how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만약에 쓰면서 근데 또 이거 왠지 구체성 부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는 예시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러면서. 근데 예시는 예시 문제가 나왔을 때만 쓰면 좋고요. 굳이 모든 것에다가 예시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툴과 꼴을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 그래야지만 구체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세기 이후의 교육, 여기는 잠깐 쉬었다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